양극성 이야기, 바이폴라 내레이티브. 이 책을 위해서 60명이 넘는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대략 절반 정도가 양극성 진단을 받은 경험을 가진다. 그러나 양극성 진단을 받은 30명 중에서 기질적 양극성 질환이라고 할 병을 앓는 사람은 단 4명뿐이었다. 이들은 저중사파로 입원한 경험을 가지고 불법 약물이나 항우울제에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제 현대의 양극성 급증에 대해서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2장 입증되지 않은 생각들에서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가 과학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양극성 진단을 받은 두 사람이 해로우의 15년 연구에 참여했다면 약복용 중단 집단에 속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도리아 비얼링 클라센. 이제 도리아 비얼링 클라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녀는 양극성 질환 진단을 받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 그녀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어 덴버의 심리치료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조증 병력을 안 가진다. 하지만 대학 기말고사 주간에 그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했고 곧 양극성 진단을 받고 항정신약물이 포함된 약물 칵테일 처방을 받았다. 밝은 10대였던 도련은 정신증 환자로 전락했고 약을 끊지 않았다 하면은 평생 정신증 환자로 살았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와 이야기 나눈 2009년 봄에 아들 루벤을 낳아 모성이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와 배우자인 안젤라는 바쁘게 자녀를 키웠다. 도리아는 고원에서 주제처 종합병원에서 박사 후 연구 과정을 재개할 계획이었고 그녀의 양극성 시절 기억은 점점 더 먼 과거로 사라져 갔다. 모니카 브릭스.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에 모니카 브릭스는 초기 인터뷰 사회보장장애연금에서 유일하게 벗어났다. 그녀는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둔 보스턴 소재에서 정기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녀의 의료 경험을 분석해보면 직장 복귀는 약복용 변화와 유간암이 쉽게 파악이 된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모니카에게 항우울제로 인한 조증 위험성을 언급했고 모니카는 미들베리 대학에서 겪은 조증 증상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항우울제 대신 브라민을 복용한 지 6주 만에 조증이 생겼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첫 조증 사파 이후에 그녀는 항우울제가 포함된 약물 칵테일을 처방받았고 이후에 20년 동안의 병원을 들락거리며 20년 동안 우울증, 조증 사파, 자살 충동과 끊임없이 싸웠다. 그녀는 정신과 의사들로부터 다른 종류 항우울제 8에서 9가지 처방을 받았고 전기 경련 치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러던 2006년에 그녀는 무심코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했다. 처음으로 리튬만 단독 복용해 보았다. 빙고 정답이었다. 우울증과 조증 그리고 자살 충동이 사라졌다. 그 증상의 완화로 그녀는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녀는 끔찍했던 20년을 돌아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항우울제를 사용한 룰렛 게임이 제 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에 대한 엄청난 충격에서 저는 아직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상황이어도 스티브 라펜은 우울증 및 양극성 장애 지지 동맹의 보스턴 지역 리더인 스티브 라펜은 1969년 19세 조울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내가 인터뷰한 조울병이 기절적인 4명 중에서 1명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말이 너무 빠르기에 나는 재빨리 펜을 치우고 대신 녹음기를 꺼내들고 말했다. 좋아요. 시작해보세요. 매사추세츠 뉴턴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스티브는 어릴 적부터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부모 모두로부터 나쁜 어린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그는 말한다. 저는 수업에 방해가 되었어요. 매일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면 연필을 깎으러 가곤 했어요. 누군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어지럼증에 휩싸일 때까지 빙글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나는 토네이도라고 외치곤 했죠. 그는 어릴 때부터 감정 기복으로 고생했다. 16살 때는 실신하여 병원 입원했던 어느 날 밤 침대에서 뛰쳐나와서 흰 가운, 의사 가운을 입었다. 저는 마치 제가 의사인 것처럼 병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증 상태였어요. 보스턴 대학교에서의 첫 해 동안에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는 병은 진짜 좋을 병의 전형적인 사례였고 만약에 그의 별일이 목격했다면 이후에 5년 동안에 진행된 그의 질병 경과를 이해했을 것이다. 그는 말한다.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차례 우울증을 겪었지만은 삽과 사이의 기간, 특히 그가 약간의 저울증 상태일 때 잘 지냈다. 그는 말한다. 제가 기분이 좋으면 저는 더 많은 책을 읽었고 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논문을 쓰곤 했습니다. 경조증 상태에서는 놀라운 생산성을 경험합니다. 그는 철학과 영어를 복수 전공하고 거의 A에 가까운 평균 점수로 졸업했다. 하지만 롱아일랜드의 스토니 브룩 대학원에 입학한 첫 해에 그는 본격적인 조증 증상을 겪은 후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그는 처음으로 리튬과 3만개의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기분 순환 증상은 안 나타났지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준선을 갖는 대신에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내내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의 약을 복용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20년 동안의 스티브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정신과 약을 멀리했다.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고 이혼을 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반복했다. 그의 삶은 조울병과 분명히 관련된 혼돈스러운 상태였지만 아직은 직업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항상 일자리 찾기가 가능했다. 1994년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기분의 오르내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끝없이 많은 항우울제와 기분 안정제를 복용했지만 그 어느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약물 치료의 실패로 14번의 전기경련요법을 받았고 그 결과 기억력이 크게 손상되었다. 재무설계사로 직장에 복귀했을 때를 회상하며 그는 말한다. 저는 더 이상 최고의 고객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그는 3만개 항우울제 데시프라민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바로 그를 급속 순환성으로 바뀌게 했다. 그는 설명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이라는 악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 같지만 이틀 후에는 다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 외부 상황 중에는 그러한 기분 변화를 설명할 만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계속 장애연금을 받는다. 좋은 소식은 그가 2000년 이후에 입원을 하지 않았고 양극성 증상과의 계속되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삶을 산다는 점이다. 현재 재혼한 그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지역사회 단체에서 양극성 질환에 대한 강연을 하며 보스턴 지역에서 DBSA 리더 중에서 한 명으로 활동한다. 또한 다양한 독립 출판을 통해 수필과 시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그와 대화를 나눈 2009년 봄에 그는 여러 차례 기분 순환을 겪었고 증상은 계속 나빠지는 중이었다. 대체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더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복용하는 약은 애매한 수준입니다. 저를 복제하면 좋겠어요. 임상시험에서 제 자신이 저의 대적원이 될 수 있도록 약을 먹지 않을 때 더 좋아질지 비슷할지 더 나빠질지 알고 싶습니다. 브랜든 뱅크스는 자신이 양극성이 된 정확한 순간을 기억한다. 그것이 항우울제 복용과 연관되긴 하지만 양극성에 이르게 된 일련의 인생사건이었다. kentucky주 엘리자베스 어머니뿐인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성적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 부모와 삼촌 여러가지 친척이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얼굴 모반에 자주 놀렸고 그 경험이 트라우마로 해서 모반을 가리기 위해서 머리를 낮게 눌러서 모자를 쓰기 시작했고 200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한 학점제 대학에 다니며
밤에는 화물 배송 일을 했고 그는 몸이 좋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집에 갔을 때 주치의는 중증도 우울증 진단을 내리고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브랜드는 말한다. 3일 만에 저증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지요. 그의 의사는 그가 약에 대해서 저증 반응을 보였으므로 단순 우울이 아니라 양극성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그 약이 가려졌던 질병 가면을 벗겨 주었고 브랜드는 여기었고 그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양극성이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그렇게 머물렀을 가능성도 가지니 이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기본 안정제, 항우울제, 항정신 병약으로 구성된 약물 칵테일을 복용했는데 이것이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후에 4년 동안의 그의 정신과 의사는 계속해서 처방을 바꾸었다. 칵테일들이 올려진 탁자 주위를 돌면서 음악이 끝났을 때 빈 의자에 앉지 못하면 탁자 위에 남은 술을 마시는 게임인 뮤지컬 체어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들은 저에게 이 약을 빼고 저 약을 넣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파코터 기본 안정제, 뉴런틴 항경련제, 또 리스페탈 항정신병약물, 또 자이프렉사 항정신약물, 세로켈 항정신약물, 또 할돌 항정신약물 일종, 또 소라진 그런 거, 리튬 기본 안정제 일종, 그리고 끝없이 많은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혼재성 섭하에 시달리는 급속순환성 상태가 되었다. 그의 의료 기록에는 분한, 공황발작, 강박행동, 환청, 환각 등 새로운 정신과적인 증상의 발생도 기록되었다. 그는 여러 차례 입원했고 한 번은 주차장 차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도 했다. 집중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켄터키주에서는 그의 운전면허를 박탈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선반에 약을 넣고 약을 먹은 다음에 깨어있으려 해도 그러지 못하고 다시 잠을 자는 것이 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가족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그는 자신을 완전히 실패한 사람처럼 느꼈고 어느 날 어머니와 싸운 뒤에 집을 나와서 약 복용을 중단했다. 그는 회상한다. 저는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목욕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그의 양극성 증상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내가 잠시 망가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찾고자 그는 희망을 품고 남부를 여행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노숙자가 되는 게 낫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도 했다. 그 여행은 결국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육식과 음주를 끊고 요가를 하는 건강 덕후가 되었다. 헬스 브레이커. 여행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완전 정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촌, 친척, 숙모, 삼촌 등 모두가 어릴 적 이후로 제가 이렇게 빛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 후에 브랜드는 정신과 약을 끊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의 삶의 특성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서 엘리자베스 타운 커뮤니티 기술대학에 재학하는 동안에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2008년 1월에 저널리스트와 작가의 꿈을 가지고 그 학교에 입학, 가을에는 학교 신문 편집장이 되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학교 신문은 2008년에서 2009년 동안에 켄터키 대학 언론협회로부터 24개의 상을 받았다. 브랜드는 기사 쓰기에 대해서 1등을 차지하는 등 그 개인도 10개의 상을 받았다. 놀랍게도 그 9개월 동안에 브랜드는 다른 성공도 거두었다. 그가 쓴 단편 소설 중 하나는 공모전에서 2등을 차지하여 루이빌 주간지에 게재되었고 그의 사진 중에 하나는 문학 잡지 표지로 선정되었고 그가 촬영한 단편 영화는 지역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후보에 올랐다. 2009년 5월에 학교로부터 우수 2학년생 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취 시기에 브랜드는 몇 차례 경조증과 우울증 서파를 겪으며 자살 충동을 느꼈다. 그는 말한다. 주문하다 정말 손에 쥐고 우울한 작가들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순간에 제가 이룬 성취들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았어요. 2009년 여름에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그는 성공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에 정신과 약물이 처음에 효과를 보였다면 그는 기꺼이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도 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설명한다.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꽤 고립된 존재입니다. 저는 얼굴에 있는 모반 때문에 눈에 띕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지요. 사람들과 섞이지 못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삶에 더 통합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는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이들이 곁에 존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친구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기에 사람들과 어울림이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좋아졌네요. 그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성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그렉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죽이려 한다고 확신했고 육시동원에 입원한 그렉은 양극성 경혈된 조현정동장애로 진단받고 2가지 항정신 약물과 1가지 항우울제로 이루어진 약물 칵테일을 처방받고 퇴원했다. 그러나 약은 그의 편집증적인 생각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가 2번째로 입원한 후에 그의 담당 정신과 의사는 약물 칵테일에 기분 안정제 벤조디아제핀을 추가하고 그에게 학자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제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아마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이며 25살에서 30살 정도가 되면 파트타임 일을 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랬기에 그들이 말하는 절망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5년은 정신과 의사 예측대로 흘러갔다. 그렉 섬에서 추세초에 있는 우스터 폴리테크닉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약을 너무 많이 먹었고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대부분 시간을 안개 속에서 살았습니다. 머릿속이 모래알 같았지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정말 나빴습니다.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고 현실과 동떨어졌지요. 그는 몇 년 동안의 학교를 다니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2004에서 2006년도에 대학을 자퇴하고 주로 집에 머물며 마리화나를 계속 피웠다. 마리화나는 제가 어쩌지 못할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키가 188cm인 그렉은 체중은 115kg에서 227kg까지 늘어났다. 마침내 저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미치지 않기 위해서 삶을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미치더라도 삶을 사는 쪽으로 택하겠다고요. 그는 약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세강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간 기능이 저하돼서로 테파코트 기운 안정제 일종인데 지오던 또 항정신 복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발한, 관절통, 근육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같은 신체 고통이 생겨나 그는 자신의 편집증이 재발하는지조차 신경 쓰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가끔 신경자극제를 복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정신과 약물을 끊었고 머리 하나를 피우는 것도 멈추었다. 그는 말한다. 솔직히 5년 만에 처음으로 깨어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꺼진 상태와 마찬가지였고 휠체어를 탄 채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마침내 깨어나서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약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간 기분이었지만 약을 끊고 나니 내가 깨어나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말 그렉은 대학으로 돌아갔고 나는 2009년 봄에 그를 다시 만났다. 정신질환 발병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뒤에 그가 한 주간에 80시간씩 보내며 MRI 안에서 뇌 수술이 가능한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WPI 연구실을 안내해 주었다. 몇 주 후에 그는 기계공학 학사를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고 학부 과정을 걷는 동안에 석사 과정에 입학했기에 그의 여름에 기계공학과 전기공학이 융합된 메카트로닉스 학과 석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다. 내가 그를 찾아가기 전날 그의 로봇공학 연구는 WPI 대학원생 187명이 참가한 경진대회에서 2등상을 받았다. 이미 그는 본인 프로젝트에 관한 논문 3편을 학술지에 발표했고 몇 주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강연할 예정이었다. WPI 소속 교수 지도 아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2009년 가을 로봇으로 동물 해부형 시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실험실에서 그렉은 나에게
로봇과 혈액 기판의 컴퓨터 덤을 보여주었는데 엄청나게 복잡해 보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뷰리블 마인드를 통해 정신의 양을 중단하는 상태에서 전염병으로부터 회복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준 브리스터 대학의 수학 교수 존 내시가 떠올랐다. 45kg 이상 체중을 감량한 그렉은 말한다. 여전히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고쳐야 할 나쁜 습관과 간직해야 할 더 나은 습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제 인생에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벗어났다고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불안감을 갖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저는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진정 느끼는 합리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불안정함에서 나오는 걸까? 이런 때 시간을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는다. 이제 저는 제 미래를 상당히 낙관합니다.